네, 주식시장 마감됐습니다. 코스피의 오늘 하루 변동폭은 11포인트였고요. 코스닥 지수는 딱 3포인트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 대선을 시작으로 해서 주 후반에는 중국의 10월 경제 지표도 줄줄이 잇따라 발표가 될 텐데 이 시장을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MTN 김종우 애널리스트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마감도 중요하겠지만은 이번 주는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하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정치 일정 이외의 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네. 정치 일정에 좀 묻혀 있습니다만 이번 주에 중요한 경제 관련 일정들도 많이 있거든요.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먼저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유로존 쪽에서는 이 그리스와 관련된 논란이 빨리 좀 사그러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강세를 보이던 그리스 증권 시장도 조금씩 이제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특히 이제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입니다만 단기물 국채들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을 네.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 목요일 우리 시장으로는 금요일이 되겠죠. 아마 이제 22일 금리 결정 관련된 부분들이 또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현재 구간에선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폭도 그렇게 크지 않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일정 부분 물가가 상승하는 부분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22일 결정은 뭐 금리는 큰 흐름 없이 동결시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이 드라기 총재의 말에 따라서 시장이 등락을 거듭했다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이번에 이제 이 유로존 이 수장 얘기라든지 또 드라기 총재의 얘기에서 어떤 흐름들이 나타날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유로존 GDP 성장률과 기준금리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GDP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다 보니까 이 금리도 따라서 낮추면서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추가적으로 4분기에 나올 만한 부양책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점. 그렇다면 기존의 리스크가 있는 그리스 쪽, 스페인 쪽 이슈들이 빠르게 조금 마무리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흐름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조금 살펴봐야 될 텐데, 자,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현재 레벨 다운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이지 못하면서 이 거래량 수준도 굉장히 제한적인 양상입니다. 그래서 1400선을 중요한 지지선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 1400선이 라운드 넘버이기도 하면서 시장이 이제 중요한 기술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지선 확보 여부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유로 증시 쪽에서는 최근 제조업 회복이 되고 있는 이 독일의 닥스 지수가 가장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닥스 지수 기준으로는 7100선 정도의 지지력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만큼 이런 지지력 확인 과정을 확인한 이후에 시장에 좀 더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시장이 상방향 쪽으로 돌아선다면 최근 박스의 고점을 빠른 속도로 그것도 거래를 동반하면서 넘는 모습을 보여줘야 좀 우리가 안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이러한 기술적인 흐름들 그리고 금리와 관련된 크레딧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중국 쪽에서도 경제 지표도 대거 나오잖아요. 중국의 뭐 눈여겨봐야 될 지표들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말에 집중되는데요. 지금 전인대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 일정 때문에 네네. 정치적 이슈를 보고 있는데 실제로 정치적 이슈들은 그 당일에는 잘 안 나옵니다. 지나고 나야 네네. 확실한 어떤 방향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 중국 쪽에서 거둘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물가를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생산자 물가는 여전히 마이너스 국면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소비자 물가는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만한 국면이 없다라는 것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물가는 식품 물가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고 네. 네. 미국은 이제 주택 그리고 한국은 공산품 물가들, 서비스 물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국의 소비자 물가를 보면 최근 식료품 가격의 급락으로 인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예상치가 지난달과 같은 1.9% 증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속도를 조금씩 올리기 시작한다면 뭐 급격하게 올라가진 않겠지만 올리는 것 자체가 추가적인 금융 완화책에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예. 자, 두 번째로 이제 산업 생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물 지표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전히 전력 사용량이나 원유나 석탄 수입량을 보시면 아직까지 그렇게 뚜렷하게 살아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도 여전히 내수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경제 지표에서도 바닥 확인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여전히 탄력적인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측면. 그렇다면 이 시장은 여전히 제한된 박스권을 벗어나기에는
해외 쪽 이슈는 특별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네네.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치적 이슈는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할까 궁금합니다. 미국에서는 대선을 하루 앞둔 지금에서도 뭐 두 유력 후보들의 그 지지율이 초박빙을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기사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 미국 대선도 그렇고요. 중국 정권 이양도 그렇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뭐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어떻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될지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겁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대선이 지나가면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네네.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지금 누군가 당선됐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죠. 지금까지는 당선되지 않았고 결과가 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조차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조금 두려워하고 있는 건데 결정이 됐을 때 정말 이제 시장의 단기적인 랠리를 보일 가능성은 저도 70%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네네. 그것이 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시장에 뭐 매기를 폭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이슈냐 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대로 중국 관련 이슈는 여전히 정책에 관련된 내용들이 확실하게 나오기 이전까지는 네. 우리가 너무 속단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수가 먼저 주종을 받아서 1900선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미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시장의 반등을 일으킬 수 있는 재료가 되겠지만 지금 1900선 부근에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도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는다면 단기적인 반등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조정이 없다면 여전히 좀 제한된 구간 내에 멈춰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정치적인 이슈들은 재정절벽 이슈, 미국은 재정절벽 이슈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굉장히 이제 옹고집을 부리고 있는 미국의 이 공화당 내 티파티 같은 경우가 이번에 과연 만약에 선거에서 이제 대선에서 진다면 이 오바마의 정책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그런 유들이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이런 네.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중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최대 관건은 시진핑이 과연 이 국방과 관련된 권한까지 한 번에 이양받느냐 아니면 네. 후진타오처럼 군사 권한은 나중에 이양받느냐 이런 부분들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언급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원래 주석에 오를 사람은 리커창이었지만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의해서 시진핑 쪽으로 옮겨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정치적인 이슈는 확실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장의 단기 모멘텀은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방향성을 가늠지을 수 있는 지표가 될 가능성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시장 이슈 하나씩 좀 볼까요? 국내 시장에서 오늘 뭐 체크할 만한 거 한 가지. 원전 관련 이슈입니다. 그동안 원자력 발전소 고장이 워낙에 잦아서 논란이 참 많았는데 오늘 나온 이슈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영광 원전 5호기, 6호기에 있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들이 품질이 보증되지도 않은 그런 부품들이 끼워져 있더라. 그것도 7,800여 개 정도 되는 부품들이 가정용에서나 사용되던 부품들이 원전에 끼워져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좀 충격적인 이슈로 전해지곤 했습니다. 올 연말, 올 겨울에 정말 엄청난 그 추위가 찾아온다고 하는데 이러다가 또 대규모 정전 사태 일어나는 거 아닌지 또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슈와 관련해서 우리는 또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좀 맞물려서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전력의 상당 부분을 원전에서 쓰고 있습니다. 네. 물론 여름보다는 겨울이 상대적으로 전력기기 사용량이 적다라고는 했지만 네. 날씨가 추워지면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 담요라든지 네네. 뭐 여러 가지 그런 전열 기기들을 기구들, 네. 사용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날 텐데 오늘 그 지경부 장관이 나와서 긴급 브리핑을 할 만큼 좀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결국은 최근에 조금 압박을 넣었던 민자 발전사를 다시 한번 많이 가동시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자발전사 쪽에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을 집어넣으면서 SK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 좀 흔들렸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K파워나 GS 같은 이런 민자발전사 쪽에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가면서 이쪽에서 가동시키고 있는 복합화력발전소에 좀 더 시장의 이제 전력 사용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스마트 그리드 테마와 함께 SK나 GS 같은 종목군들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쪽에 이제 수익이 굉장히 견조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수익이 잘 나오게 되면 SK도
지금 다른 종목들의 이제 수익이 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K-파워라고 하는 발전자 회사의 수익이 좋아질 가능성 네.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 원전 부품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잠시의 이제 전력 공백이 생길 것이고, 그렇다면 장기적인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복합화력 발전소는 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이제 LS탄전, 주요 전력기기들을 생산하고 있죠. 두산중공업, 발전소 터빈을 국내에서 독점하고 있습니다. 효성과 같은 이런 종목들, 또 일진기계 같이 뭐 타이어 코드라든지 전선 코드 같은 것들을 만드는 그런 종목군들, 또 BHI와 같은 종목군들이 복합화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페어레스 보일러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단기적으로 더 높아지지 않을까. 또 길게 본다고 하더라도 해외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 수출 쪽에서도 좀 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시장 흐름 속에서도 또 오늘 짝에서도 상승세를 강력하게 보였던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제약 관련주들도 함께 살펴드릴게요. 그 세계 1위 제네릭 제약 회사죠. 이 테바의 인수합병설이 나돌면서 뭐 중소형 제약 업체들이 대거 급등하는 흐름인데 최근에 제약주들 흐름 상당히 좋았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들썩 있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뭐 좋게 긍정적으로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그 중심 이슈에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니라고 해도 주가가 오르니까요. 그래서 네. 여러 업체들의 지금 조회 공시가 들어간 상황이고 조회 공시의 결과는 모두 우린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상관없이 주가는 계속 상한가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들 종목은 단기적으로 이제 등락폭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재료를 먼저 발표한 이후에 주가 급등했다 급락하고 있는 근화제약의 경우를 보건데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면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만 어쨌든 시장에 특별한 이 투자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 국면에서 완전히 호재거든요. 어느 업체가 되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 뭐 유나이티드 제약이라든지 한동약품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강한 모습들이 쉽사리 풀리지 않고 있는데 일단 대장주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종목들 말고도 이제 펀더멘탈로 올라가고 있는 종근당이나 유한양행 이런 종목군들도 쉽게 밀리지 않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도 이제 거래가 굉장히 되고 쏠리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쉽게 빠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확정 뉴스가 나온다면 그때 이제 변동성이 극대로 확대되겠죠. 문제는 그 뉴스가 오늘 저녁에 나올지 내일 나올지 한 달 후에 나올지 아무도 네.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네. 이들 종목에 대한 투자는 말 그대로 높은 수익률을 바란다면 리스크를 걸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리스크를 감내할 수 없다면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는 거고 그런 리스크를 충분히 난 감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일정 부분 이 종목들에 쏠려 있는 거래 대금과 거래량을 생각해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제한적인 투자는 가능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들에 대한 투자는 그만큼의 리스크를 감내해야 된다라는 측면이고 이미 대부분의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모두 50% 이상은 오른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의 리스크를 감내할 자신이 있다면 과감하게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대신 만약에 이제 잘못됐을 경우 돌아올 만한 그 타격도 그만큼 크다라는 것은 분명히 인지하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국내 이슈 가운데서는 원전 이슈 또 제약주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자동차주에 대한 시각도 짚어봐야 되겠죠. 이건 잠시 뒤에 짚어볼 겁니다. 일단 오늘 밤에 예정된 글로벌 일정 확인하고요. 자동차에 대한 전략들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내일을 위한 준비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자동차 이슈는 꼭 짚어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현대기아차가 주가가 딱 하루 만에 7% 안팎으로 급락한 이유
들으셨을 겁니다. 그 주말 사이 전해졌었죠.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던 자동차 그 표시된 연비가 너무 과장돼 있었다라고 미국 환경보호청이 이제 지적을 했고요. 현대기아차는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고는 800억 원이 넘는 보상금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언론 각종 매체들을 통해서 사과 광고를 실었고요. 발빠른 그 수습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는 뭐 투자자들, 자동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는 냉랭했습니다. 자, 이거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두 분과 함께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TN 김종의 애널리스트와 함께 교보증권 백준 차장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은 김종의 애널리스트의 시각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자동차 관련 악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네, 이 종목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계속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기관들의 수급이 빠져나오기 이전까지는 뭐 쉽사리 투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네. 결국 뭐 기관 투자자들의 이 매도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나 어느 정도는 좀 이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로 그동안 좀 가파르게 매도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평가 방법의 차이였다라는 것이고요. 나라마다의 평가 방법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이것을 이제 시장이 우리 시장 이제 주식 시장이 아니라 미국의 소비자들이나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네네.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주가가 속절없이 하락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결국은 향후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불안한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자동차 연비 측정 장비가 나오는데 미국에서 이제 지적되고 있는 것도 시시때때로 좀 바뀌는 기준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제 노면에서 타이어를 이렇게 구동했을 때 네네. 마모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른 연비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관측하지 않았다 뭐 이제 이런 시각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건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미국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차량들은 지금 표시된 연비가 대부분 실제로 더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차라든지 이런 차들은 실제로 그 표시된 연비보다 연비가 네네. 더 잘 나오고 현대차는 가장 잘 나오는 퍼포먼스를 연비 기준으로 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결국은 네. 이번에 규제를 받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이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지적이 있던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이제 업체들은 예를 들어서 뭐 이 혼다의 시빅이 1리터당 뭐 15km를 간다. 그러면 네. 실측정을 해보면 한 16km 정도가 나오는데 현대차는 1리터당 16km를 간다라고 했는데 15.6km가 나온다라는 거죠. 실측정을 해보면. 네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것이 뭐 아주 중요한 오류를 범했다던가 이런 건 네네.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현대차는 자기가 낼 수 있는 최대 퍼포먼스를 연비의 기준으로 그것을 정했고 기준으로 잡은 거고. 다른 이제 해외 네. 차들은 오히려 낮춰 잡아서 현대차를 공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빌미를 잡았다라는 허허.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제 현대차 기준의 연비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만 실측 연비는 우리가 더 좋다라는 그런 마케팅에 휩싸였을 때 네. 과연 현대기아차가 지금과 같은 판매량을 보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것은 판매량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돈을 물어내는 것도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현대차의 이익 규모를 고려한다면 이번에 이 정도 돈 물어내는 거 가지고 주가가 크게 밀릴 만한 이유는 아니거든요. 네네. 이게 뭐 집단 소송 가면서 더 이제 금액이 부풀려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것인데 네. 판매량만 좋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제 네. 경험이 있는데요. 네네. 그 예전에 일본 도요타 뭐 리콜 사태 나타났을 때랑 비교하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일본 업체들은 그걸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현대차도 그때 도요타 사태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무리가 있는 건가요? 그건 일본의 꿈이죠. 일본의 네. 꿈이고요. 그 일단 이번에 그 판매 대수 자체가 다르고 실제로 이제 그 도요타 사태는 브레이크 결함이었기 때문에 네.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그렇죠. 아주 직결된 그런 그 악재였습니다만 네네. 이번에 현대차 이슈는 연비가 조금 줄어든다고 사람 생명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이제 부도덕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파급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좀 민감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도요타와는 다르다라고 봐야 될 것 네네. 같고요. 네. 이제 과거에 이제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가 이 연비와 관련돼서 소송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 네. 그것이 이제 2012년 초반이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이제 자동차는 잘 팔리면서 오히려 주가는 더 올랐거든요. 지금 동그라미로 표시된 것이 이제 소송에 휘말렸던 시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 과거 사례를 놓고 봤을 때 혼다의 시빅이 소송에도 주가가 비교적 견조하게 움직였다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차만 잘 팔리면 이번 이슈는 금방 지나갈 만한 네. 그런 이슈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도 이걸 좀 속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네. 이제 신규 투자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1월 말 정도나 12월 초에 나올 11월 판매 동향이나 이런 것들 혹은 기관 투자자들의 빠른 매매 전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글쎄요, 지금 뭐 굉장히 손실폭이 커졌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도요타 때와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점을 밝혀드리고 싶고 문제는 다른 이슈들이 이제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조금 참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기존 보유자들은 조금 더 뉴스를 지켜보면서 뭐 일주일 이내에도 큰 변화가 없이 시장에 계속 이제 나쁜 이슈들만 나오고 주가도 이제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기관들의 매도도 멈추지 않는다면 그때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서서히 주가가 바닥을 찾아가면서 안정세를 보인다면 뭐 신규 매수자들도 조금씩 발을 담그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백종원 차장님의 시각도 한번 들어볼까요? 비슷하실지. 차장님. 예, 일단은 그 시장 외적인 변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초기에 들어가는 이제 비용들이 결국은 현대차 3인방에 대한 이익 규모 대비해서 미미할 수는 있어도 추가적인 이제 경제에 대한 미치는 파급 효과를 본다라고 하면 이제 브랜드 이미지의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향후에 이제 매출액들이 감소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초기 비용은 한 8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맥스 한 5천억에서 7천억까지도 예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좀 불확실성이 커져 있다는 부분에서는 투자자들의 그 접근 전략들은 조금 더 그 확인하시고 나서 접근하는 전략이 오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현대차도 외인들의 매매 동향이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했지만은 결국 오늘도 이제 매도로 전환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간에 그 박스권 장선에서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샀지만 역시나 시장의 변수가 대두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50만 주 이상 매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기관들의 매도와 외인들의 세일 자체는 추가적으로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 중기적이고 또 장기적인 추세선들이 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급반등해서 돌리기에는 좀 어려운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들 향후에 예상 실적들, 특히나 하반기와 내년도에 기대하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컸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까지 판단한다라고 하면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매 동향에서 일단은 정부의 우월성에 접근이 필요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먼저 돌아서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섣불리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한 걸음 물러서 투자 전략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현재 밸류에이션 국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주가 자체가 과매도 영역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매도에 동참하시는 것보다는 사실상 반등 기회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향후에 예상 실적과 그다음에 수익 실적에 기반한 매매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큰 줄기에서는 두 분 모두 비슷한 생각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자동차 완성차도 문제지만 오늘 부품주들도 동반해서 좀 밀려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이 완성차 업체들의 이슈에 따라서 같이 움직인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예, 뭐 사실은 지금 전방 업체인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가 그 부품주들의 또 주가 방어를 하고 견인을 하면서 사실상 테마를 한쪽 축을 이룰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하반기 특히나 미국 시장의 고용 지표들이 개선이 되고 있고 유로존 시장에 대한 그 우려감들이 많이 해소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경기랑 민감한 섹터인 IT와 자동차 업종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또 중소형 우량주들과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이 현재까지 평가절하에 있던 부품주들에 대해서 개인들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관심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전방 업종이 감소한 거에 비해서 사실은 오늘 그 부품주들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과도했다라고 판단은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 기아차의 실적이 향후에 만약에 이러한 브랜드 이미지 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감소한다라고 하면 역시나 부품업체들과 설비업체들은 여기에 대한 악영향을 피할 수 없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방 완성품 업체인 현대차와 기아차가 돌아서기 전까지 부품주에 대해서도 동일한 매매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업종을 봐야 될지 우리 김종애 애널리스트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자동차 쪽에 있어서는 이제 내후회원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죠. 왜냐하면 이제 최근 들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 뉴스가 수입차와 관련된 뉴스 네. 아니겠습니까? 국내에서 10만 대를 넘게 팔았고 사상 최대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수 쪽에서도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이고요. 해외 쪽에 이제 매출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제 국내에서 조금 부진해도 해외 쪽에서 많이 메꾸고 있다. 이런 네.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미국 이슈를 기점으로 해서 이것이 뭐 이제 해외로도 번지는 모습 보여준다면 뭐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우려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생각해 보실 것은 지금 현재 현대차가 내고 있는 이익률이라든지 그리고 전반적인 매출 추이 이것이 단숨에 그렇게 꺾여 내려갈 것인가라는 생각과 주가는 이미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조정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도 네. 충분히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부품주 중에서는 자동차 부품을 일부만 생산하고 있는데 실제로 자동차 부품주를 엮이면서 같이 빠져버린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보실 수 있는 종목은 아무래도 이제 동양기전 같은 종목이 실제로 롤러라든지 자동차 부품 외에 다른 쪽 부품도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종목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최근 뭐 신고가 영역에 있었던 뭐 대형광학 같은 그런 종목군들, 또 평화전공 같은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는 한라공조처럼 M&A 이슈로 인해서 여전히 주가의 이제 등락 범위가 커진 종목은 있습니다만 네. 실제로 이 종목의 매출은 대부분 미국 차에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좀 벗어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업체별로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지도 잘 따져봐야 되겠네요. 예. 김종현 애널리스트의 의견 마저 듣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하루에 이제 한 가지씩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아이디어 가져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뭐 특별한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모바일 광고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모바일 광고 시장도 앞으로 이제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최근에 이런 전망들이 워낙 많이 틀리기 때문에 과연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이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올해 450만 달러 정도를 지금 생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013년에 점점 늘어나면서 2016년 정도 되면 2011년 대비해서 2배가 넘는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바일 광고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더 살펴보시게 되면 아직 한국 시장은 인터넷 그 인프라 기반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미국은 구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벌써 한국의 5배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요. 네네. 자, 일본도 벌써 4배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잠재력, 물론 인구 숫자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실제로 팔리는 그 스마트 기기 자체가 적다라고 볼 수 있지만 최근에 이제 제 주변에도 보면 스마트 기기를 2-3대 정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제 광고 노출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성장률도 여전히 높을 것이다라는 그런 측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모바일 광고 쪽의 성장은 이어진다라는 측면으로 보신다면 관련 종목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그 배경을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주요 세트 업체들이 한국에만 스마트폰을 팔고 있는 것은 아니죠. 세계 시장에 팔고 있는데 세계 시장에서 지금 모바일 트래픽은 2010년 대비해서 2015년은 무려 한 5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지금 LTE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LTE가 끝이 아니죠. LTE 어드밴스가 끝입니다. LTE 어드밴스가 나오게 된다면 1기가가 넘는 영화를 다운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7초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와, 과거와는 네. 완전히 다른 그런 통신 시장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열리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모바일 트래픽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트래픽을 기반으로 한 굉장히 다양한 광고 영상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동안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만 모바일 광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는데 이제 그 투명 디스플레이가 확산되는 그런 경우에는 AR, 즉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일종의 가상 동영상을 통한 그런 이 동영상 광고들이라든지 아니면 투명 디스플레이를 통한 디스플레이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확산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좀 더 광고 시장이 커질 것이고 이제 TV 광고만 보는 시대는 완전히 지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움직이는 동영상 광고를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적으로 다른 기기 쪽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린다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흔히 이제 스마트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광고 매체로의 확산 가능성을 넓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2011년 2분기 업종별로 모바일 광고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살펴보게 되면 금융, 소매, 제약, 자동차, 뭐 엔터테인먼트 가리지 않고 모두 폭증했거든요. 금융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00% 정도 올랐습니다. 네. 물론 이런 성장률은 조금 이제 시장이 성숙되면 줄어들긴 하겠지만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임을 고려해 보면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세트가 아니라 이런 광고를 올릴 수 있는 플랫폼 그리고 광고를 유통시킬 수 있는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쪽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통신주도 봐야 되는 겁니까? 네, 통신주들과 함께 이제 이 통신 플랫폼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텔레콤과 함께 KT,
스카이라이프 같은 종목군들은 여전히 계속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네. 또 이제 다음이나 NHN, SK컴즈 같은 국내에서 아무리 구글이 진입하려고 해도 진입을 상대적으로 하지 못한 이 국내 포털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이 앱들을 중심으로 한 이 시장 쪽의 주요 종목군들, 포털 주요 종목군들은 최근에 또 해외 쪽으로도 NHN 중심으로 발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장기 성장성을 보고 매수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관심 종목군들 긴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백준 차장께 좀 들어볼게요. 이번 한 주간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일 우리 투자자분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이번 주부터 또 다시 그 금통위와 그다음에 옵션 만기에 대한 영향력 구간에 들어간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주부터 특히나 파생시장 쪽에서 미결제 약정수가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산이 좀 활발히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지수에 대한 변동성은 사실상은 확대보다는 오히려 수렴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결제 약정과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상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단기 변동성이 확대는 될 수 있겠지만은 현재까지 큰 구간에서 본다라고 하면 롤오버되는 물량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매에서 차익 거래에 대한 부분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변동성이 좀 더 축소되는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내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대로 시장 외적으로는 현재 글로벌 시장 내에서의 그 미 시장의 대선과 그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 특히나 연말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은 허리케인의 영향인 샌디의 영향도 있었고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에 이러한 그 시장 외적인 돌발 변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전반 경기와 그 다음에 소비에 민감했던 국내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 글로벌 시장 내에서 이러한 모멘텀들이 좀 더 축소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연말에 대한 큰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연말을 준비하면서 배당 투자라든지 그 다음에 향후 전략을 짜는 이런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매매 영향력도 좀 더 감소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수반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분들 역시도 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매매 전략보다는 오히려 보수적인 매매 전략으로 시장을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시각 들어봤습니다. NTN 김종혜 애널리스트, 교보증권 백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